러시아. 이 이름은 러시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바이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은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강을 따라갔습니다. 강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그다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 스칸디나비아의 전사들이 강을 타고 이 두 도시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스웨덴 곳곳의 바이킹 무덤에서 아랍 은화가 수만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페르시아 비단이 나오고 중앙아시아의 보석이 나옵니다. 바이킹 하면 칼과 도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서는 저울과 추가 함께 나왔습니다. 상인의 도구입니다. 서쪽으로 간 바이킹이 왕관을 썼다면 동쪽으로 간 바이킹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북극에서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길, 그 길 위에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세 나라가 있었고 지리가 달랐기 때문에 바이킹의 진출 방향도 달랐습니다. 덴마크는 유럽 대륙과 가까웠기 때문에 남쪽과 서쪽으로 갔습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프랑스를 약탈한 바이킹이 주로 덴마크 출신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피요르드의 나라였습니다. 경작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서쪽으로 갔습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슬란드까지. 그런데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스웨덴의 동쪽에는 발트해가 있었습니다. 발트해를 건너면 지금의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슬라브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 동유럽의 평원. 이 땅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도 없었고 강력한 왕도 없었습니다. 대신 강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들이 이 땅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드네프르강, 볼가강, 돈강, 서드비나강. 이 강들을 지도에 그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의 발트해와 남쪽의 흑해, 그리고 동쪽의 카스피해가 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흑해를 건너면 콘스탄티노플이 나옵니다. 카스피해를 건너면 페르시아를 거쳐 바그다드에 닿습니다. 스웨덴 바이킹의 눈에 이 강들은 길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한 바이킹의 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롱십의 흘수는 50cm에서 1m에 불과했습니다. 무릎 높이의 물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바다에서만 다니는 배가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배. 그리고 가벼웠기 때문에 물에서 끌어올려 육지 위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의 바이킹에게는 파도를 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바이킹에게는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급류를 피하고 폭포를 우회하고 배를 어깨에 메고 육지를 걸어서 다음 강까지 이동하는 기술. 이것을 포티지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방법입니다. 동쪽으로 간 바이킹에게 포티지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랑기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슬라브어로 바랑은 맹세,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한 전사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전사이면서 동시에 상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역품은 북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모피, 꿀, 밀랍, 호박,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예. 슬라브 부족을 습격해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끌고 가 팔았습니다. 영어로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슬라브에서 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교역품들을 콘스탄티노플이나 바그다드에 가져가면 은, 비단, 향신료, 유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바랑기아인들은 이 강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강 유역의 요충지마다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역로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들의 끝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두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바그다드로 가는 길. 바랑기아인들은 이 두 길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먼저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이 길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랑인에서 그리스인으로 가는 길. 바랑인은 바랑기아인, 그러니까 바이킹을 뜻하고, 그리스인은 동로마 제국 사람들을 뜻합니다. 출발점은 북쪽 끝, 발트해 연안의 노브고로드였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로바티강에서 드네프르강으로 갈아탑니다. 드네프르강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흑해가 나옵니다. 흑해를 건너면 콘스탄티노플. 지도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지옥 같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드네프르강 중류에 급류가 있었습니다. 7개. 강바닥에 바위가 솟아올라 물살이 미친 듯이 거세지는 구간이 7군데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급류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세기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가 쓴 책에 7급류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슬라브어 이름과 루스어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루스어 이름이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이 이 이름들의 어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이 강을 지배했다는 증거가 이 이름들에 남아있는 겁니다. 7개의 급류 중 일부는 배를 탄 채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노젓는 사람들이 물살을 읽으며 바위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배가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강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화물을 모두 내리고 배를 어깨에 메거나 퐁나무 굴림대 위에 올려서 육지를 걸었습니다. 급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수 킬로미터를 이동한 다음 다시 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포티지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배를 메고 육지를 걷는 동안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 주변에는 페체네그라는 유목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급류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배를 끌고 육지를 이동하는 루스 상인들을 습격했습니다. 화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랑기아인들은 이 구간을 지날 때 무장한 전사들이 양쪽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상인이면서 동시에 전사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급류를 무사히 통과하면 드네프르강 하류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흑해에 닿고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해하면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벽, 그 너머에 금빛 돔이 빛나는 도시. 바랑기아인들에게 이 도시는 미크라가르드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노르드어로 위대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다고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 북쪽 전사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루스 상인은 지정된 문으로만 도시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명 이하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휴대할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서 거주할 수도 없었고 성 밖 지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체류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동로마 제국과 루스 사이의 조약에 명시된 것이었습니다. 조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역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물물 교환이 아니라 국가 간 협정이 필요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루스 상인들은 모피, 꿀, 밀락, 노예를 가져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비단, 향신료, 포도주, 금화를 실었습니다. 이것이 드네프르 루트,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랑기아인들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바그다드로 가는 길. 그 길은 드네프르 강이 아니라 동쪽의 또 다른 거대한 강을 따라갔습니다. 볼가강. 유럽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노브고로드에서 동쪽으로 강을 따라가면 이 거대한 강에 닿습니다. 볼가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카스피해가 나옵니다. 카스피해 너머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더 남쪽에는 바그다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그다드는 아바스 칼리프국의 수도이자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학문과 예술의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 은이 넘쳐나는 도시. 일부에서 이야기한 은본이 경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킹은 동전의 액면가가 아니라 은의 무게로 거래했습니다. 그 은이 어디서 왔을까요? 상당 부분이 이 볼가루트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아바스 칼리프국에서 주조한 은화를 디르함이라고 합니다. 이 디르함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수만 개씩 발굴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서만 수천 개가 나왔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만든 은화가 스칸디나비아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두 세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스웨덴까지 직선 거리로만 4,000km가 넘습니다. 9세기에 이 거리를 연결한 사람들이 바이킹이었습니다. 이 볼가루트에서 바이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921년 아바스 칼리프국의 사절 이븐 파들란이라는 사람이 볼가강 유역에서 루스를 만납니다.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불가르 왕국으로 파견된 외교관이었습니다. 4,000km를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루스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븐 파들란은 루스의 외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완벽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야자나무처럼 키가 크고 금발이었다고, 모든 남자가 도끼와 칼과 단검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븐 파들란은 곧 충격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하인이 큰 대야에 물을 가져옵니다. 주인이 그 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카락을 빗고 코를 풀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대야를 옆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 사람도 같은 물에 얼굴을 씻고 코를 풀고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같은 물을 썼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온 이슬람 학자의 눈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븐 파들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이 만든 피조물 중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야자나무처럼 완벽한 신체를 가졌는데 세수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런데 이븐 파들란이 남긴 가장 유명한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루스 수장의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킹의 장례의식에 대한 목격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장이 죽자 루스는 시신을 땅에 임시로 묻고 10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장례용 옷을 만들고 술을 빚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작은 배에 태워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부유한 수장이었습니다. 강변에 큰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에 천막을 치고 시신을 비단 옷을 입혀 그 안에 눕혔습니다. 옆에는 술과 과일과 무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말과 개를 죽여 함께 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장의 여자 노예 한 명이 자원해서 주인을 따라 죽기로 했습니다. 이븐 파들란은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 배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옆에 있던 누스 남자가 이븐 파들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람을 타고 단번에 낙원으로 갔다고. 당신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땅속에 묻어 벌레가 먹게 하지만 우리는 불로 보내 단번에 낙원으로 간다고. 이븐 파들란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배와 시신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바그다드의 학자는 땅에 묻는 것이 장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이킹은 불로 보내는 것이 장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세계가 볼가강 위에서 마주친 겁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할까요? 아랍 학자가 볼가강에서 바이킹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교역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이 연결한 세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북쪽 끝 노르웨이의 피우르드에서 모피와 바다코끼리 상아가 출발합니다. 발테해를 건너 노브고로드에 모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한 갈래는 드네프르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플로, 다른 갈래는 볼가강을 따라 바그다드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비단과 향신료가, 바그다드에서는 은화가 올라옵니다. 북극에서 바그다드까지, 북대서양에서 카스피해까지. 이 거대한 교역망을 바이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중간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강유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주변 두족들을 복속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거점이 아니라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에서 러시아라는 단어가 태어났습니다. 교역로를 장악하려면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거점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랑기아인들은 강 유역의 요충지마다 거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862년 류리크라는 이름의 바랑기아인 수장이 노브고로드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러시아 북서부에 남아 있습니다. 벨리키 노브고로드, 위대한 노브고로드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입니다. 1000년 전 바이킹이 자리를 잡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채널의 우크라이나 편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때는 키예프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슬라브 부족들의 땅에 북쪽에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바이킹의 입장에서. 류리크에게 노브고로드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발트해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강을 타고 내려가면 이 장에서 이야기한 드네프르 루트가 시작됩니다. 교역로의 북쪽 입구를 장악한 겁니다. 류리크가 죽은 뒤 그의 후계자 올레크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882년 올레크는 키예프를 점령합니다. 키예프는 드네프르강 중류에 있었습니다. 교역로의 정중앙입니다. 노브고로드가 북쪽 입구라면 키예프는 남쪽 관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를 모두 장악했다는 것은 드네프르 교역로 전체를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올레크는 선언합니다. 이곳이 누스 도시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누스. 이 이름은 원래 바랑기아인,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이름은 러시아가 됩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옮겨갔는지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바이킹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의 출발점이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었다는 사실. 올레크는 나라를 세운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역로의 끝에 있는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무력 시위. 907년 올레크가 콘스탄티노플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배가 2,000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적인 장면이 하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올레크가 배에 바퀴를 달아 육지 위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바람에 돛을 펴고 배가 땅 위를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루스와 교역 조약을 맺었습니다. 루스 상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올레크의 목적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격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941년 올레크의 후계자 이고르가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동로마 해군이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스의 불. 배에서 액체불을 뿜어내는 무기였습니다. 물 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누스 함대가 불탔습니다.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루스 전사들은 물에 뛰어들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불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이 무기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최고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배 위에 녹색불이 퍼지며 함대가 전멸하는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의 모티브가 바로 이 그리스의 불입니다. 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로마 황제가 루스의 전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바랑기안 근위대, 황제의 개인 호위 부대이자 최정예 전투병력이었습니다. 왜 적국의 전사를 고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내부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저마다 파벌이 있었고 제국의 장군들도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군대는 제국 내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바랑기아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친척도 없고 토지도 없고 정치적 야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황제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방패가 된 겁니다. 급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에게 콘스탄티노플 복무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젊은 전사들이 바랑기안 근위대에 들어가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부를 보신 분이라면 이 남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1066년 잉글랜드 북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진 남자. 마지막 바이킹이라 불린 남자. 하랄 하르드라다. 이 남자가 노르웨이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2부에서는 짧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30년 하랄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이복형 올라프 왕이 노르웨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 전투를 벌였고 하랄은 형 곁에서 싸웠습니다. 스티클레스타드 전투. 형은 전사했고 하랄은 부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키에프루스의 야로슬라프 대공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야로슬라프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한 뒤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콘스탄티노플. 바랑기안 근위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슬람 세력과 싸웠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지중해와 중동을 누비며 전투를 치렀고 황제로부터 직접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전리품과 급여로 쌓은 돌을 키예프의 야로슬라프에게 보내 보관시켰습니다. 10년 넘게 콘스탄티노플에서 복무한 뒤 하랄은 귀국을 요청합니다. 황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전사를 보내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랄은 탈출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몰래 빠져나와 키예프로 돌아갔습니다. 야로슬라프의 딸 엘리자베타와 결혼하고 모아둔 재물을 회수하고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의 검이었던 남자가 노르웨이의 왕관을 썼습니다. 바랑기안 근위대에서 모은 재물이 왕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20년 뒤 잉글랜드까지 넘봅니다. 2부에서 이야기한 1066년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바랑기안 근위대에서 노르웨이의 왕자로, 노르웨이의 왕좌에서 잉글랜드의 스tam퍼드 브리지로 한 바이킹의 인생이 콘스탄티노플, 키예프, 노르웨이, 잉글랜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킹이 만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은 나라를 세우고 교역로를 장악하고 황제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988년 키에프루스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이겠다.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입니다. 이 선택의 배경은 이 채널의 우크라이나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러 종교의 사절단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이슬람은 술을 금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정교회를 택한 이야기. 바이킹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배경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순간 바이킹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키에프루스에 동로마의 문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가 보급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쓰는 바로 그 문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생기고 성직자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바이킹의 흔적이 지워져 갔다는 겁니다. 키에프루스를 세운 것은 바이킹이었습니다. 지배층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바랑기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사람의 수는 적었고 다스림을 받는 슬라브 사람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이킹의 언어인 고대 노르드어가 사라지고 슬라브어가 지배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갔습니다. 노르드어 남자 이름 헬기는 슬라브어 올레크가 되었습니다. 여자 이름 헬가는 올가가 되었습니다. 발디마르가 블라디미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흔한 이름인 올레크, 올가, 블라디미르가 전부 바이킹 이름에서 온 겁니다. 바이킹의 이름이 슬라브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결혼도 슬라브 사람들과 했습니다. 피가 섞이면서 바이킹의 외모적 특징도 희미해졌습니다.
100년이면 4세대입니다. 4세대가 지나자 키에프루스의 지배층에서 바이킹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라브어를 쓰고 정교회를 믿고 슬라브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문화에 삼켜진 겁니다. 이것은 동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부에서 봤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자리 잡은 놀로의 후손들도 150년 만에 완전한 프랑스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쓰고 기독교를 믿고 프랑스식 성에서 살았습니다. 잉글랜드에 정착한 바이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인로 지역의 바이킹은 몇 세대 만에 영어를 쓰는 잉글랜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이킹은 정복한 모든 곳에서 그 땅의 언어를 쓰고 그 땅의 종교를 믿고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너무 잘 적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키에프루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의 아들 야로슬라프 시대에 키에프루스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유럽 최대의 국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바이킹 이야기에서는 그 이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로슬라프가 죽자 아들들이 영토를 나눠 가졌고 그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키에프루스는 수십 개의 공국으로 쪼개졌습니다. 같은 누스끼리 같은 누스를 공격했습니다. 바이킹이 세운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폭풍이 다가옵니다. 1223년 칼카강에서 루스 연합군이 낯선 기병대와 마주칩니다. 몽골이었습니다. 1240년 몽골 군대가 키예프 앞에 나타납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 바이킹이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세운 도시, 올레크가 루스 도시들의 어머니라고 선언한 도시, 몽골이 이 도시를 파괴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바이킹이 400년에 걸쳐 만든 세계, 드네프르강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볼가강에서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던 교역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의 심장이었던 키예프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이 세운 나라가 바이킹과는 아무 상관없는 초원의 기마 민족에 의해 끝난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몽골이 오기 전에 바이킹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키에프루스가 무너지던 그 순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바이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라브어를 쓰고 정교회를 믿는 누스인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 안에서 녹아 사라졌습니다. 이름만 남았습니다. 루스. 그리고 그 이름은 훗날 러시아가 됩니다. 바이킹이 동쪽에 남긴 것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남긴 것은 동쪽과 서쪽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간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바다가 끝나는 곳까지 간 사람들,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한 사람들, 그리고 300년간 세계를 지배한 바이킹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